내가 저번에 기사 링크 보내주고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나랑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내가 가지고 온 기사의 헤드라인은 겨우 4%인데 난리난 일본, 물가 상승률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야. 너네가 읽어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너네가 모를 수 있는 단어를 먼저 볼게. 여기 보면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라는 게 있지. 이게 뭔지 몰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뜻을 가져왔는데, 일반 가구가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 지표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뭐 칫솔, 치약, 베개 뭐 이런 물건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유로존이 뭔지 모를 수 있어서 내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모두 유로를 쓴다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묶어서 유로존이라고 부르는 거야. 빠르게 같이 기사 읽으면서 요약해볼게. 일본은 12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4% 상승했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가 1년 만에 4% 상승했구나.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가 4%를 기록한 게 41년 만이래. 그렇기 때문에 기사 헤드라인에서 물가 상승률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 헤드라인을 쓴 거겠지. 근데 12월 CPI를 보면 한국은 5%, 미국은 6.5, 유로존은 9.2, 영국은 10.5였대. 지금 다른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보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가 낮은데 이게 41년 만에 올랐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이게 지금 일본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일본의 실질 임금이 3.8%나 감소를 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의 국민들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근데 물건 가격이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으니까 계속 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물건 가격만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힘들까 안 힘들까? 당연히 힘들지. 그렇다는 여기 첫 페이지는 그렇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6.5, 영국은 10.5, 이게 우리나라거든? 우리나라는 5%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에 반해 일본은 4%인데 이 4%마저도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알 수 있어. 자, 다음 읽어볼게. 또 일본 CPI는 지난해 10월 3.7, 11월 3.8, 12월 4.0 등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대. 근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3분기 중 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대. 지금 일본의 CPI는 좀 상승하고 있대. 근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았어. 다른 나라들의 CPI는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야. 근데 일본의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어.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영향이 크대. 이게 조금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본의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는데 기사에서는 일단 무제한적 돈풀기라고 했어. 무제한적 돈풀기가 이런 일본의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겠지? 근데 내가 저번 자유시간에 설명해준 것처럼 시장에 돈이 많아져. 무제한적 돈풀기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다시 설명해줄게. 저번 자유시간에 설명해주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 N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무엇이든지 이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 근데 희소성이 없어져. 너무 물건이 많아. 그러면 그거의 가치는 떨어지지. 그거랑 똑같이 무제한적 돈풀기를 통해서 지금 일본 시장에 엔화가 너무 많으니까 엔화의 가치가 하락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N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베개를 1N을 주고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무제한적 돈풀기를 하면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1N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3N이나 더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오케이? 자, 그 아래를 읽어볼게. BBC는 물가가 오른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끊고, 우리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막 6.5, 영국 10.5, 우리나라 5 막 이러는데 일본은 4%.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 거지. 그 결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은 지난해 동안 금리를 대폭 인상한 많은 다른 나라 국가들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대.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역행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는 건가? 이런 사고로 넘어갈 수 있지. 내가 실제로 저번 자유시간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했어. 왜? 막 코로나19 지원금이네 뭐네 하면서 막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서도 원화가 너무 많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저번에 막 빅스텝이며 뭐 자이언트 미국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강행하면서 금리를 대폭 인상을 했지.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야? 일본은 역행하고 있대.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국제 경제를 얘기할 때 저번에도 내가 얘기해줬지만 미국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막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려. 왜? 미국이 약간 국제 경제의 중심 같은 느낌이야. 우리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쉽게 말하면 그 달러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세계의 중심 화폐가 달러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뭔가 미국이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막 금리 올리고 했던 거고. 그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 일본은 막대한 규모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대. 금리가 올라서 시중은행이 보유한 일본 국채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이 막대한 규모의 국가부채를 갖고 있대. GDP 대비 국가부채라고 해서 일본이 지금 1순위야? 245.12로 제일 많지? 그리스가 2위고. 일본이 지금 막 빚이 너무 많아. 근데 얘들아, 빚이 있다는 건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자가 뭐야? 금리를 내야 돼. 근데 다른 나라 따라 한다고 국제 경제 막 같이 한다고 일본의 금리를 올려버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이자를 올린다는 거잖아? 금리가 이자니까? 그러면 난 일본의 정부의 입장에서 말해주자면 난 예전에 국가 부채 예를 들어 빌린 금액의 10%만 내가 갚았으면 됐어. 근데 금리를 다른 나라 따라한다고 올려버리면 일본 정부는 10%가 아니라 20%, 30% 이렇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된다는 거야. 그럼 이 페이지를 요약해보자면 일본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는 좀 오르는 추세고 우리는 낮아지는 추세야. 다른 나라들은. 이거의 원인이 뭔지 봤더니 일본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래.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일본 정부가 무제한적 돈풀기를 하고 있대. 엔화 가치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N이 필요하니까 일반 가게는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 뭐 이 원인은 잘 모르겠어. 일단.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일본도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왜? 일본이 국가 부채를 너무 많이 안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이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야. 이자가 올라가니까 난 10%만 냈으면 됐는데 20%, 30%까지 더 내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말이지. 근데 이게 너네가 앞에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 뭐 금리 어쨌고 저쨌고 일본은 왜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국가 부채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일본이 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어. 여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일단 우리가 뭐 1학년 한국사 시간이나 통합사회 시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배웠어.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뭐 거품 경제로 일본이 막 경제 대국까지 성장했다가 거품이 꺼지니까 막 실업자들 막 줄줄이 나오고 기업 도산하고 물가 떨어지고 사람들 돈 없고 막 이랬을 거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로 일본 상황이 그때 당시에 실업이 되게 높았어. 아니 지금 거품 경제 때문에 경제 막 다 떨어지고 지금 막 기업도 휘청휘청 하는데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 실업률이 올라가면 다 백수가 되는 거야. 일할 수 없어. 일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물가가 떨어져.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해. 물가가 하락하고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막 실업률 올라가고 사람들 돈 없어서 막 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 없어. 없어. 아까 말한 거랑 반대지. 시장에 화폐가 너무 많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지. 근데 이 디플레이션은 좀 반대야. 시장에 돈이 너무 없어. 왜 돈이 없어? 실업률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실업률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돈 안 쓰고 이러니까 돈이 적어 시장에. 시장에 돈이 적으면 N고.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 근데 일본의 이 디플레이션이 너무 장기적으로 됐어. 뭐 지금 막 계속 보면은 이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 돈 안 쓰지. 디플레이션 계속 반복됐지. 그래서 일본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 아베노믹스야. 우리 아베 신조 알지? 그 일본의 아베 총리? 그 아베 신조랑 이코노믹스랑 합친 거 아베노믹스라고 하거든? 아베노믹스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엔저 정책을 펼치자는 거야. 아니 지금 일본 경제가 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 떨어지니까 뭐 사람들 돈 안 쓰고 N고라고 해가지고 막 화폐 가치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람들 돈 안 써. 사람들 돈 안 써서 디플레이션 계속 반복돼. 그래서 N고를 막기 위해 N저라는 N저 정책을 펼치자는 거지. 근데 이 N저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 뭐 그냥 막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내서 그냥 시장에 풀 수는 없어.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워낙 가치가 너무 올라갔다고 막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돈 찍어내서 그냥 막 집집마다 뭐 1억씩 갖다 주면은 그것 또한 혼란스러워.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생각한 게 뭐냐? 자, 여기 보면 이거야. 지금 이 사이클을 아베노믹스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아베노믹스에 이제 다시 뭔지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일단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 지금 여기 보면은 일본의 국채라고 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해. 이 국채가 여기에 있는 이 채권이야. 2013년에는 일본은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지?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랑 같지는 않는데 일본 은행을 그 BOJ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지. 2013년 3월 말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 이 전체 국채에서 이 정도. 근데 2020년에는 들어오는 거 어때? 43.3일이야. 거의 일본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으로 따지자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국채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국채를 많이 사냐? 금리를 낮추려고. 채권 가격이랑 얘들아, 금리는 반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아까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이 엔저 정책이라고 했잖아. 엔저 정책이 뭐야?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였는데 중앙은행에서 그냥 막 돈 찍어서 막 1억씩 1조씩 줄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야.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금리랑 반대 관계라고 했으니까 금리가 낮아지지? 이걸 초저금리라고 해.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금리가 계속 올라가. 내가 저번에 뭐 빅스텝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본 뭐야? 거의 안 올라. 심지어 여기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10%야. 되게 특이하지? 근데 초저금리면 뭐가 좋냐? 금리가 낮다. 이 말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돈을 쓰겠지. 바로 일본 정부가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저금을 안 하니까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겠지? 내가 시장 뭐 마트든 어디서든 돈을 쓰겠지? 돈을 쓰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해. 이 물가 상승이 뭐야?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랑 반대지. 이렇게 해서 아베노믹스가 엔저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였어. 정리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내 뭐네 하면서 실업률 올라가고 막 사람들 안 뽑고 기업 휘청거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안 써. 그래서 물가가 떨어져.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디플레이션으로 정착을 해버렸어. 물가는 떨어지지, 사람들이 돈 안 쓰니까 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올라가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가 엔저 정책을 펼쳤다. 엔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막 그냥 무턱대고 중앙은행에서 막 1조 10억 막 100억 이렇게 찍어내서 일반 가게한테 줄 수 없으니 채권을 매입하자. 채권을 매입하면 금리는 얘네와 반대 관계라고 했으니까 채권을 매입하면 금리가 떨어져.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저축을 하질 않고 돈을 쓴단 말이야. 돈을 쓰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 막 기업도 살아나서 수요 증가하니까 막 다 같이 살고 물가도 상승하겠지. 이렇게 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겠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여기 읽어보면 일본이 금리 변동폭을 0.2%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은 원래 막 이렇게 채권 매입해서 금리 꽉꽉 눌러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뭐 초저금리 막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지난해 12월에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올렸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거야 싶지만 일본이 금리를 맨날 거의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되게 막 국제 경제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 일본은행이 결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겠네?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까지 기사 분석을 해봤는데 이 기사가 되게 어렵고 막 시사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 같이 볼게.
일본의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 그때 막 4%였지? 근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CPI가 오르는 추세래. 막 한국이나 중국 뭐 이런 다른 나라는 CPI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CPI가 오르는 추세래.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지. 그 원인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 있구나. 그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떤 건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채를 막 사서 금리를 꽉꽉 눌렀대. 국채를 사면은 막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엔화 약세 이런 걸 노린 거였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의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일본은행이 결국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낼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국제 경제가 예측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또 찾아봤는데 그게 또 아니야. 일본이 국채 금리를 인상했지만 다시 동결했어. 그러니까 국제 경제는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에서 0.5%에서 더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일본이 국채 금리를 인상했지만 다시 동결했대. 자, 오케이. 이렇게 나랑 같이 기사를 요약해봤고, 내가 저번에 그 기사 링크 공유해주면서 이 기사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해보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 한 명이 모르는 걸 나한테 질문해줘가지고 이 질문한 거 같이 볼게. 자, 여기 보면 이는 일본 통화난공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이 크다. 무제한적 돈풀기를 지속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수입 물가가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걸 보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 아니,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도 과거와 달리 물건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일본이 수출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지금 가계부담에 가중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도 과거와 달리 물건을 더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1달러에 4엔이었어. 근데 지금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1달러에 8엔이나 해. 더 많은 엔화를 줘야 된다는 건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옛날엔 1달러에 4엔이었는데 지금 1달러에 8엔이야. 과거에는 1달러로 인형 한 개를 살 수 있었어. 한 개에 4엔짜리. 근데 지금은 1달러에 8엔이니까 1달러로 두 개나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주고도 과거와 달리 물건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일본이 수출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거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답변이 뭐냐? 일본의 수출 산업은 붕괴가 심해. 일본 거품 경제 붕괴 등으로 인해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자국 산업 상황이 나빠졌대. 이거 플러스 N 캐리 트레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주고도 더 많은 물건을, 옛날엔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봐야 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네, 2008 글로벌 금융위기네 이런 걸로 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실업률이 올라가고 막 기업은 사람 뽑을 수 없어. 막 기업도 지금 막 붕괴되고 도산하고 난리 났는데 사람을 어디서 뽑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이 당시에 내가 일본인이야. 내가 일본인에서 조금 돈이 많아. 조금 갑부라고 치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네 글로벌 금융위기네 뭐네 하면서 지금 막 실업률 올라가고 막 물가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어. 기업은 도산하고 있어. 그럼 얘들은 어디에 투자해? 우리 일본 기업에 투자해? 지금 일본 기업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일본 기업에 막 돈 퍼주면서 이거 넣어 쓰세요 이렇게 해? 그거 돈 버리는 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돈 좀 가지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뭘 했냐? 해외에 투자했어. 해외에. 그러니까 돈을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본에 조금 돈이 있다 싶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했다는 거야.
해외 투자 비중이 늘면서 이렇게. 근데 얘들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개인의 입장에선 내가 해외 투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나쁘니까 해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떡해? 돈이 없어. 돈이 없고 막 내 옆에 기업은 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 내의 자국 산업 상황은 나빠졌다는 거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생겨. 엔캐리 트레이드. 자,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 중앙의 금리가 되게 낮다고 했잖아. 아까 막 뭐 엄청 낮았어. 막 초저금리네 뭐네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얘들아, 그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의 입장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 이자가 낮아. 이자가 낮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10엔을 넣으면 그 10엔을 내가 넣으면 은행에 돈을 넣잖아? 이자가 낮으니까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없어, 은행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돈을 빌려, 은행에서. 근데 이자가 낮아? 내가 돈을 많이 빌려도 이자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이따만큼 많이 빌리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돈을 이따만큼 빌려도 이만큼밖에 안 줘도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거 보면 해외 투자 비중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빌린 엔화를 멕시코 페소로 환전해. 왜? 멕시코는 6.5%야. 여긴 0.1%고 아예 멕시코가 금리가 훨씬 높아. 자, 내가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따만큼 빌렸어. 이거를 멕시코 돈으로 환전해. 근데 멕시코 봐라? 얘네는 막 금리가 엄청 높아. 그러니까 멕시코의 채권을 구입하는 거야. 멕시코의 채권을 구입한다? 멕시코의 채권을 구입하면 그 금리는, 멕시코 채권의 금리는 6.5%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싼 돈으로 멕시코의 국채 금리를 싹 쓸어 담아. 근데 멕시코 국채 금리가 일본, 우리나라랑 말도 안 되게 높아. 얘네는 막 국채 내가 사주면 막 6.5%나 나한테 돈을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 양국 금리 차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지. 엔화 대비 페소화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도 발생한다.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이 늘었다는 거야. 여기 보이는 멕시코 장기 국채 매입, 해외 투자 비중,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또 알려주고 싶은 게, 내가 이렇게 말로만 수출 뭐 이 얘기해주니까 조금 안 믿길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정확한 수치를 가져왔어. 바로 일본의 경상수지야. 내가 일본의 경상수지도 그때 경상수지 무역수지 관련해서 내가 단톡에 나랑 경민이랑 인영이랑 쓴 그 기사 있잖아. 뉴스. 우리가 직접 쓴 거 그거 내가 보내줬는데 거기서 무역수지, 경상수지 막 이런 거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거 한번 봐봐. 거기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 경상수지. 즉 경상수지는 뭐 서비스수지, 무역수지, 제1차 소득수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경상수지가. 근데 제1차 소득수지가 뭐냐? 이거야. 해외 투자 비중. 해외 투자하면 얘들아, 해외에 해외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해. 그러면 배당금을 받잖아. 그 배당금이 제1차 소득수지야. 그러니까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해외 투자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건 막 이래 막 올라가고 막 지금 막 10을 넘어가고 있어. 근데 무역수지 봐봐. 내가 무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은 지금 적자야.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지. 일본은 해외 투자한 배당금이나 아니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로 벌어들인 제1차 소득 수지는 높아.
근데 무역 수지는 낮아. 수출이 안 되니까. 왜냐? 이 사람들이 해외에 다 투자하면서 자국 산업이 상황이 나빠지니까 뭐 옛날에 일본 물건이 품질이 막 떨어져 옛날보다. 그러면 누가 사줄 거야?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떨어져.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경상수지는 제1차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무역 수지, 뭐 다른 수지 이런 거 다 합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1차 소득 수지는 배당금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체 경상수지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도 과거와 달리 더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일본이 수출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왜? 지금 옛날에 뭐 금융위기네 뭐네 하면서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면서 자국 산업이 너무 나빠져. 자국 산업이 너무 나빠지니까 무역 수지, 즉 무역을 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돈이 지금 적자야. 근데 해외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1차 소득 수지, 즉 배당금 때문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높아진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까지 내가 준비한 설명은 이게 끝이거든? 기사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방금 설명해준 뭐 경상수지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거든? 그래도 뭐 기사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다시 물어봐. 이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애들도 기사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너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다른 애들 다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해주면 내가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줄게. 자, 기다려보세요.